일단 소개를 드리면 다른 책도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신 전공이시고요. 작가님이시고 그다음에 사관님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양자 물리학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는 책을 해가지고 양자 쪽을 하는다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딥시크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막 뜨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중심에 그다음에 사관님이신데 양자 물리학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눈동자를 통해서 바라본 우주에 관련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뒤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여기 그림 저 그림하고 뒤쪽에 있는 게 사관님 작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황희찬 지점장하고 저하고 우리 사관님하고 특별한 게 뭐냐면 거의 지금 인철 몇 년 됐지? 지금 17년 됐으니까 17년 됐으니까 거의 20년 아니 10년 됐죠? 10년? 예, 네, 10년.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 만난 지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가님 뭐 한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돈이 이제 기대가들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화가님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희철 씨도 후원하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계속 만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인철 지점장 저도 그렇고 그림을 이렇게 소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귀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양자물리학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지금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되게 바쁘신데 삼고초를 해가지고 우리들 사관님 오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사관님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명함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이따가 지금 좀 꺼내서 명함 좀 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물론 저분은 마스크를 벗어야 확실히 알겠지만은 처음 뵙는 분 네. 너무 반갑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카네기하고 관련된 분들인가요? 아니 카네기는 아니고요. 이제 카네기 장소는 여기 사는데 그림 리더스 그림 독터. 아까 리더스 클럽에서 그림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는 토론 하는 장소는 여기 사는데 리더스 그림 독서 토론. 그럼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거죠. 오늘 좀 오늘 완전 생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화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림의 어떤 트렌드나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탁월한 사회 시선 같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양자물리 쪽이나 이런 쪽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화가님의 그림의 어떤 그쪽의 분야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안 한 지는 그러니까 강의를 한 몇 년도까지 많이 했지? 2017년까지는 꽤 했던 것 같아요. 2017년까지는 꽤 했고 하다가 2019년 들어서 이제 강의하는 생활에서 그림 그리는 생활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그림 중심으로 생활한 지가 한 5, 6년 돼서요. 강의가 좀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어서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맨날 강의할 때는 강의 준비하는 것도 쉽고 빠르고 그런데 그쪽에 손을 놓고 이제 그림만 그리다가 또 그렇게 재미있는 강의긴 한데 쉬운 강의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로서 부담도 되고 어쨌건 이 모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듯이 저도 저만의 사견이 분명히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예술부터 미술부터 들어가자면 뭐부터 들어가야 될지 지금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저 앞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전체 그 맥락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세상에 뭐 학문이 됐던 또는 사람의 직업이 됐던 뭐 이 우주나 물질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뭐 탐구를 하잖아요. 탐구를 하면서 성격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뭐 인의의 지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그 플라톤이 나눈 진선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선 아시죠? 진선미. 그런데 이제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와 실제 진선미는 미스 코리아에 이렇게 등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이 1등이고 선이 1등이고 여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수가 있는데 실제로 플라톤이 말한 진선미에서는 미가 최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선이고 그 다음에 진이래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개념으로는 미스 코리아 미가 1등이어야 되는 건데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는 아무튼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건데 진이라는 건 물질이잖아요.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 검증 가능한 것. 그게 진의 영역이죠. 지금 잘 나오는 거 좀 찾을게요. 좀 더 잘 나오네요. 이게 진이란 말이에요. 진의 영역이 있고 선의 영역이 있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4개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의 영역이고 그런데 진선미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뭔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설명해왔죠. 그 왜 가능했냐면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불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국가의 그 이론이 허구로 들릴 거예요. 지연의 이야기 같아. 이렇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헐어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 내에서는 그걸 진으로 보죠. 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문명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동체 내에서는 진선미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세상을 설명하는 게. 근데 전혀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전혀 다른 이제 그 문화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허구야,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허의 세상이 하나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진선미하고 이 허는 물론 허구의 허고 가짜 뭐 그런 의미이긴 하는데 그건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러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도 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도 있듯이 지금은 이제 이런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술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고전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종교화 같은 거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때쯤에 라파엘로 뭐 이때쯤에 시스티나 성당 벽화 이런 거 할 때쯤에 그 그림은 전부 다 진의 영역이었다고 보면 돼요. 정말 그게 진짜 세상이었으니까 정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았던 것이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정말 하얀 수염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알죠? 이렇게 이티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진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허나 미로서의 아름다움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오고 등등등 해가지고 휙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기준이 그 하나의 신 또는 성경이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불렀어요. 이론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였었던 거죠. 하나 또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론론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현재는 다원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된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가치 판단이 그 원칙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일단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고 내려가려고 하냐면, 현대 미술은 현재 이 네 가지 원 중에서 현대 미술 어디서부터 따져볼까요? 인상파부터 그 사진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제 사물과 다르게 그리기 시작한 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보면 이제 약간 요즘 미술, 요즘 우리가 즐기는 고호의 그림이라든가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세잔의 그림, 굉장히 높죠. 르누아르, 모네만의 그 굉장히 거기서부터 가장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경매시장에서 많이 가끔 거래되는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미술로 와서 잭슨 폴록 좀 있고, 우리 김환기 선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는 정말 진이라 믿고 아담과 이브를 그렸고 사람들이 다 진인 줄 알았고, 그게.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사진기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지면서 미는 미인데 미와 가짜 사이에가 있겠죠. 일단은 현대미술이라는 게. 근데 현대미술은 원래 이 선이라는 것은 원래 실용을 의미해요. 착할 선자인데 그 한자의 좀 더 예전의 뜻을 보면은 쓰일 선자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착한 가격이 왜 착한 가격이에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안 착한 가격은 왜 안 착해요? 내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쓰임을 의미했어요. 쓰임, 원래는. 진은 저는 이렇게 용으로 끝났으니까 말을 한번 맞춰보자면, 저는 이거 물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을. 그럼 당연히 미를 쓰는 거겠죠. 우리가 허를 쓴다는 건 뭘까요? 가짜를 써, 우리가. 가짜를 써야 돼. 연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실제 그 인물이 아니야. 지금 가면을 썼어. 페르소나야. 가짜 얼굴을 하고 있어. 허용입니다. 잠시 허용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허를 쓰는 방법이죠. 우리가 스토리를 쓰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일단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현대미술은 쓰임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그리고 장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영역도 있고 미의 영역도 있고 허의 영역이 있죠. 가짜의 영역에가 현대미술이 포함이 되겠죠. 선, 미, 그러면은 대략 진, 여기죠. 이쯤이겠죠.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진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물리학 같은 거죠. 여기는 물론 물리화학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는 게, 여기 과학이 약간 여기에 가깝다면 기술은 선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회학은 또 어디에 배치가 되고 학문마다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게 완전한 신자의 기준은 종교가 여기 포함될지도 몰라요. 진짜 사실 100% 믿는다면. 근데 제 기준으로 종교는 여기에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종교가 이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스토리가 많아요. 종교마다 스토리가 많고 뭐 아름다운 이야기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제가 너무 좀 종교를 했는데 어쩌면 이쯤일 수도 있어요. 실용성이 있으니까. 실용성이 있잖아요, 종교도. 뭐 쓰이는 게 있고.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교회도 건물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의 그 영역이. 자, 일단 현대미술의 영역을 한번 저렇게 한번 구분해 놓고 자리를 잡고 나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월간미술 잡지에서 정말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월간미술 잡지에서 동시대 미술의 동향성, 현재 경향성에 대해서 18명의 전문가한테 미술 비평가, 큐레이터, 뭐 디렉터, 이런 미술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18개 키워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 마침 저번 달 월간미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획을 2019년 2월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만에 6년 거의 뭐 6년 좀 넘은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저기다 적으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그냥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18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현대미술에서 회복 탄력성을 다룬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왜 다루느냐? 회복 탄력성을 자연의 회복, 인간의 회복 같은 것을 화두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있다는 거죠. 자연의 회복. 그 회복의 방향성은 뭐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인간의 회복 또는 인간성 회복 뭐 이런 거.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미술에서 약간 이슈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뭐 동시대 2025년에 지금 미술에 대한 거니까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미술관으로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갤러리를 가는 문화에서 점점 좀 미술관급을 가는 문화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희 컬렉션이 강력한 영향을 줬대요. 지금 이건희 컬렉션 도리미술관에서 하고 곧 끝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뭔가 대중들이 좀 더 쉽게 미술관을 갈 수 있게끔 이건희 컬렉션이 동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냥 갤러리보다는 미술관이 마치 카페처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금 그런 추세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빅네임, 대가, 브랜드가 이미 있는 뭐 피카소든 뭐 최근에 뭐 애공실내 와서 했던데 그런 대가들의 전시가 많다. 그 다음에 인류세에 대한 그림을 많이 하더라.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이 득세를 하면서 이 지구에 엄청 많아지면서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주로 좀 중복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환경 파괴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공지능 예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인공지능 예술인데 인공지능 예술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의 동기와 과정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마치 어떤 그림을 그려줘. 백두산 천지에 천둥벼락치고 비 내리는 장면을 그려줘. 그러면 그려주겠죠. 근데 거기에는 그려줘라고 나는 동기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건,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것이 완성품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가 제 기준으로는 40% 정도는 차지해요. 결과는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아무튼 원숭이나 뭐 돼지 그 화가도 있는데 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가끔 추상화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동기와 과정을 우리가 그 돼지나 그 침팬지도 행복해할 거라고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그카소라고 있어요. 피그카소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는데 돼지 화가 피그카소예요. 별명이.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게 그림 가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팔려요. 돼지가 그린 그림이. 한 점당.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면서 그 예술가로서 약간 그 비교의식? 돼지하고 나와의 그 작품값을 내가 훨씬 싸구나 하면서 태국에 가면은 홍이라는 코끼리 화가가 있어요. 코끼리 화가가 한 200~300만 원에 팔고 침팬지 화가가 얼마 죽었을 거예요. 침팬지 화가가 있었는데 걔도 거의 500만 원 이상에 아무튼 특이하니까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예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술이라는 것은 그 예술가가 그걸 왜 시작했느냐가 사실 반 이상 차지한다. 그 동기가.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질문? 키워드가 몇 번째? 인공지능 예술이 6번째예요. 6번이에요. 7번으로 들어가요, 이번에. 잠깐만. 7번이 심판의 해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25년 이후의 미술에 대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막 거대한 10년 동안의 미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가볍게 교양으로 들어 넘길 만한 그냥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는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2025년이 심판의 해가 될 것이다. 심판의 해. 왜냐면은 미술 불황기가 돼서 잘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아트페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아트페어가 한 200개 된대요. 한 20개 말고 다 망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심판의 해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거장들의 전시는 아까 빅네임하고 같은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참 재밌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 증오의 이해라는 거예요. 증오의 이해. 그러니까 지금 구구 국자가 막 싸우잖아요. 그 계엄령 탄핵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이런 주제 참 많이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증오의 이해까지 한 다음에 다시 저기 가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이쪽에 우리가 문학이랑 소설이라고 칩시다. 소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일단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이 이제 이 정도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문학. 그 다음에 전혀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전혀 안 되는 화가야. 전혀 팔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전시도 안 하고 뭐 그런 미술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미술이 있다고 쳐요. 이쪽에 실용성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좀 혐오감이 들게 하는 거를 자기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들 중에. 그런 미술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도대체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했을 때 제가 듣고 그럴듯하다라고 한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용서였어요. 이해 같은 거예요. 역지사지 같은 거죠. 내가 저 입장이었더라면을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 끝에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건 뭐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나 공감 같은 게 넓어지고 근데 그것을 용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학의 목적이. 아름다운 소설, 슬픈 소설이든 뭐든 간에, 전설의 고향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미술의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미술 키워드 중에 증오의 이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요. 이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추함의 이해예요. 추함. 추함에 대해서 막 혐오스럽고 못생겼고 악마 같고 그래요. 막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가들이 바로 그 어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함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악함에 대해서 그거를 문학에서도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소설들이 있듯이 미술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추함을 포용하거나 이해하거나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도전적이라고 하죠. 도저히 나로서는 이거를 미술이라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 원조가 뒤샹의 샘이잖아요. 그 소변기 갖다 놓은 거 미술관에. 어떻게 이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작품이 됐는데 처음에 얼마나 그걸 사람들이 미술관에 남자 소변기가 왔을 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 추함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걸 예술가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증오의 이해라는 것도 극자와 구구의 이해 뭐 이렇게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런 미술이 있는 거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글쎄 이 키워드가 망각 협정인데 잊지 말자 전시가 또 꾸준히 있다는 거죠. 미술 동향에는. 뭐 제주 4.3을 잊지 말자, 여순 잊지 말자, 역사를 잊지 말자 이런 전시들도 이거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올해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술계에 계속되는 그런 트렌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의 미학인데 이거는 그 손상된 미술품을 복원하는 방식, 복원하는 과정, 그것 자체를 전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유지관리의 미학. 그 다음에 초연결이라는 건데, 이거는 초연결은 뭐, 요즘에 이 초연결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초연결. 그러니까 초연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거예요.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같이 전시되지? 뭐 이런 거예요. 초월하다. 너무 초월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다의 그 초연결이에요. 상상 초월이네.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전시할 수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한 전시장에 등장을 한다거나 한 그림 안에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초연결이라고, 미술에서 초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결, 연대, 공공 영역의 확장. 이거 우리 데모하고 시위하는 거 보면 거기 문화제 막 열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그 대통령 캐릭터 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다 예술이에요. 그것도 그런 거를 이제 그건 행위 예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 예술, 데모 문화제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예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 그 얼굴하고 누드하고 결합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한번 전시해가지고 막 약간 그런 쪽이죠. 자, 그 다음에 고유성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성이라는 거는 일본인만의 고유성, 한국인만의 고유성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어디 나라를 가도 유럽인만의 고유성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래 나는 뭐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뭐 끊이지 않죠. 이것도 그 고유성이라는 것도. 자, 그다음에 좀 재밌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다성성이라는 거예요. 다성성. 이거는 다양한 소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다성성이라는 게 다양성보다 더 섬세한 것을 다성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다른 거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거장하고 미대생하고 피아노 연주 이렇게 그 분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 완전히 단련된 뭐 심사위원급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대학원생 피아노하고 대학생 피아노하고 이게 입시생 피아노하고 좀 피아노를 직접 배운 사람이라면 모를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마저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다성성이에요. 아주 섬세한 소리까지도. 그래서 이 다성성에는 어떤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냐면 되게 쓸모없는 거,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을 그림에 끌어들여요. 이렇게 전시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되게 사소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전시 같은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전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혀 조명하지 않는 것들이 다 이 다성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뉴스에 나올 수도 없고 누가 이걸 가지고 책을 쓰지도 않아. 아무도 바라봐 주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걸 작가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현대미술가들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옴니보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아마 캐니보어하고 캐비보어인가? 그게 채식성과 육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육식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카니보어, 그러니까 캐니보어, 육식하다. 그다음에 커비보어인가? 허비보어. 허브가 풀이잖아. 허비보어. 이게 채식일 거야. 아마 채식성일 건데 옴니보어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잡식성. 그래서 옴니보어는 되게 그 요즘 미술이 되게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잡식성이다. 섞어놓은 게 많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게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이거는 예전에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아트는 뭐냐면은 상호 반응하는 예술인데 내가 딱 들어가면은 뭐 나의 온도를 저 그림이 체크를 한다거나 나의 감정을 체크한다거나 나의 액션을 한 뭐 5초 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 5초 후에 갑자기 그 모니터에서 나의 행동이 마치 고호풍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인터랙티브예요. 내가 관객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작품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서로 자극과 반응이 있는 거. 인터랙티브 아트인데
인터랙티브 아트가 한 단계 더 발달한 게 제너레이티브 아트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자극에, 어떤 관객이나 어떤 자극에 인공지능이 좀 더 복잡하게 생성형 반응을 하는 거죠. 더 고급진다? 아무튼 고급진지 모르겠는데 더 화려하거나 더 정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에는 제너레이티브 아트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모니터라던가 그런 거에서 앞으로는 사람을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뭐 휴대폰을 인식하든 얼굴을 인식하든 얘가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전광판이 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광고가 뜬대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지금 사회는 아닌데 곧 그렇게 미래 사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이제 얘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긁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은 어떤 식당을 추천해 주는 게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맞춤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그 맞춤 광고가 예술적으로 뜬다면 그것도 제너레이티브 아트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도입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현대 미술이 이건 상업성하고 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이나 생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인류세하고 같은 거예요. 인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 이건 너무 흔한 사례라서 그냥 다 알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풍이 세다. 여전한 여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아티스트가 좀 더 부각되는. 근데 이 여성 아티스트가 부각되는 거하고 또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사우스는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키워드인데 중동, 남미, 아프리카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쪽에 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무슨 현대 예술가가 있어? 뭐 이랬잖아요.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흑인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무슨 현대 작가가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동시대성으로 그쪽에서도 나름 전시하고 각광받는 예술가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한국도 사실 약간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보면은 한 남미 중동 정도의 취급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남미 중동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이렇게 성장,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동시에 한국 미술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이제 이 전문가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글로벌 남쪽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예술가가 더 부각된 그런 상대적으로 남성 예술가가 많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걸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성에서 찾게 되는 거죠. 여성의 동기부여가 남성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우스, 그 제3지대는 역시 그 민족만의 동기부여가 다르니까 거기서 신선함을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자, 지금 이 키워드를 보면요.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이 18가지 중에. 그게 생태예요, 생태. 환경, 생태, 지속가능성, 인류세, 이거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하나 또 나오는데 지속가능성을 향한 소수적 실천에 대한 예술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소박한 밥상을 보여주면서 그게 예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슬로우 푸드 말하는 거,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를 예술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수적 실천이라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서
이 환경과 생태를 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 소수적 실천에 대한 전시회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제가 작년부터 좀 많이 했던 건데 온라인 유사 관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전시장에 안 가고 그냥 유튜버들이 찍어주는 것만 보는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게 올해부터도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유사 관람, 그다음에 또 나오네. 생태 친화적 기술주의. 조금 다른데 이거는 기술이나 AI가 생태 친화적인 작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기업에서 발명을 해서 장사하기 전 단계에서 예술가 수준에서 야,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 근데 사실 단가는 안 맞는 거지. 예술가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뭔가를 생태 친화적인 기술을 전시장에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팔릴 것 같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태 친화적 기술주의 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생태 친화적 기술주의에는 어떤 예술도 좀 포함이 되냐면은 미메시스라 그래가지고 자연을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바퀴벌레 로봇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치 있을 법한 그런 생명체를 기계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걸 미메시스, 자연 모방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미메시스도 생태 친화적 기술주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글로벌 사우스하고 아까 여풍하고 조금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미시서사와 내적 충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확행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서사와 내적 충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좀 개인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예술가들 많거든요. 사소한 건데 너무 자기는 이게 중요해 보여서 그것을 막 어필하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예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티시즘이라고 있어요. 패티시즘이라고 좀 사소한 것들의 우상화 같은 게 패티시즘이거든요. 자기는 막 네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 있죠. 이렇게 네일 아트에만 신경 다른 데는 대충 하고 다니 머리도 안 깎고 다니는데 이게 네일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패티시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뭔가 별거 아닌데 그걸 우상화해버리는 듯한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는 예술가들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전시, 이런 예술의 경향성도 역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시간 많이 됐죠? 어떡하지? 자, 빨리 이건 끝내야지니까. 그 다음에 탈용투어된 전시라는 게 있는데 탈용투어된 전시 이건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초연결하고 비슷해요. 초연결. 탈영토화.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좀 특이한 것들이죠. 그다음 독자적 세계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선도적 미술시장, 미래의 미술시장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지만 뭐 그런 거고. 자, 무뎌진 비평, 비평가들이 날카롭게 비평을 하지 않는다. 약간 칭찬만 위주로 한다. 뭐 이런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테크그노시스라고 기술과 영성의 만남이에요. 테크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영지주의라는 예전에 종파였어요. 기독교 종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게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데 그 사회 문서라고 그 그노시스. 그래서 테크그노시스가 이제 기술과 영성의 만남. 그다음에 암울한 풍경. 암울한 풍경은 뭘까요? 암울한 풍경. 이거는 진보에 대해서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거래요. 아, 이제는 뭔가 나의 이상향을 실현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막 실망한 상태. 그런 거를 또 예술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암울한 풍경. 아, 이제 뭐 그냥 지옥으로 가나 봐. 종말로 가나 봐. 막 이런 것들을 예술화하는 작가들도 꽤 많죠. 그 다음에 비인간 주체 예술, 비인간 주체. 예를 들어서 벌레가 지나간 자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예술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 뭐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자, 레트로토피아. 아, 옛날이 좋았어. 약간 전통 예술. 옛날이 좋았어. 레트로토피아. 레트로가 이제 회귀한다는 뜻이거든요. 과거로 회귀한다. 그래서 좀 전에 암울한 풍경, 즉 보수든 진보든 뭔가 이상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지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지쳐서 레트로토피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전이 좋았어, 20년 전이 좋았어 하면서 그때 풍경을 막 보여주는 그런 전시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간의 간섭과 개입. 좀 전문적인데 설치 재해석. 이거는 공간 자체를 낯설게 하는 설치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작품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설치했다가 철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철판을 한 2m 넘나? 이렇게 설치한 작품 기억나세요? 아, 네. 죄송해요. 작가 이름은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람들이 늘 가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만들면서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일상적인 공간을. 이제 그게 공간의 재해석에 이제 좀 제가 딱 떠오르는 작품인데 그런 것, 공간을 만지는 것들이 여전히 또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로서의 예술. 그러니까 기록하는 예술. 나는 뭐 이번에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탄핵당할까지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내가 전시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아카이빙. 다 기록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로한 미술이라는 거는 아까 암울한 풍경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래, 니네들 미술 말이야, 예술가들 말이야, 진보적이고 좋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은 많이 하는데 니네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한 적이 있어? 이런 비판이에요. 미술가들이 해결한 적이 있냐고, 니네들은 문제제기만 좋아하잖아. 해법 없는 대안 없는 문제만 니네들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흐름이 있다. 그 미술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만 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는 사물동맹인데, 사물동맹. 약간 이종결합 같은 거예요. 사이보그 같은 거. 이종결합. 이거는 아까 초연결이라던가, 비인간 주체의 예술이라던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던가, 뭐, 옴니보라던가,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 같네요. 잡식성,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동맹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의 전시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한 18가지를 너무 중복적인 거 빼고 좀 다 정리 끝났어요. 이게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이거를 돼서 다 잊어버려도 돼요. 종합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제 정리하고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은 지금 강의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30분까지 25분이나 30분 정도. 어우, 앞에 나가서 왜 안 지루해요? 왜냐면 원을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지루해요. 졸리고. 있잖아요. 네. 양자 물리학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미술에 있어서도 이게 미술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긴 가요. 뭐 그래서 뭐 아까 고전주의에서 뭐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르네상스. 그다음에 뭐 인쇄술의 발명.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뭔가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진기의 등장. 이 미술사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 사진기의 등장이. 뭐 이런 것들 쭉쭉 가다가 마치 하나의 길을 따라 가는 듯 했어요. 가는 듯 하다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방가르드, 다다이즘, 레디메이드, 설치미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더 진보적인 게 진보적인 미술, 이것도 미술이야 하는 것들이 미술의 영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여기서도 나오지만 레트로가 있잖아요. 레트로. 다시 나는 회화와 조각이 좋아. 난 이때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와 조각이 난 제일 좋더라. 하면서 이거 하는 작가 있잖아요. 지금도 산수화 그리고 사군자 그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지금 예술은 이거를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방향이 360도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양성이라고, 방향이 너무 많아요. 다양성의 시대다, 현재는. 다양성하고 좀 달라요. 다양성은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런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방향이 지금은 레트로도 있고 이리 가는 사람 저리, 이것이 미술이다, 이것이 미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방향의 그 다양성 미술의 시대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고,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생물학에서 후성유전학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DNA가 발현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때 다양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쓰던 용어인데, 저는 이 다양성이란 말이 지금 뭐 문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현대 우리 인류의 문명 자체가 바로 그 유전자 발현이 각자 다르듯이 지금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술뿐만 아니라 이 우리 문명과 사회가 지금 다양성의 시대다. 그래서 이 다양성 중에 구구국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에 구구적인 것도 있고 극좌적인 그런 흐름이나 그런 예술이나 그런 운동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키워드를 한번 다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이론론에서 다원론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각자 삶의 원칙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다원론이죠. 가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아주 360도로 불꽃놀이 하듯이 펑 터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허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미술계에서는 더 많이 허용되는 것 같아요. 예술에서는 특히 더 많이 허용되는 것 같고요. 자, 양자물리학과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물질계라는 진의 영역하고 약간 신학 같은 신의 영역, 신학 같은 이런 영역하고 좀 많이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양자역학이 이 두 개를, 이 허의 영역과 진의 영역을 합쳐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중실리 실험이라든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가 제가 항상 제가 전시할 때마다 참 곤란한 게 뭐냐면 당신 뭐 그렸어라고 관객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빼놓지 않고 이중실리 실험이 있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의 그 역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스토리 자체가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좀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좀 더 돌아가 볼게 한번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그럼 아인슈타인이 어떤 물리학자한테 했던 말인데 그럼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저 달이 내가 안 보면 없고 내가 볼 때만 있다는 얘기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물리학자가 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 달을 안 볼 때는 달이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양자 물리학의 어떤 스토리 중에서 꽤 유명한 스토리거든요. 저 달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데 이 스토리가 왜 나왔냐면은 이중슬리 실험에서 나온 건데